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8월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8월의 첫 거래일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나선 가운데 코스닥은 또 1% 이상 오르는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준 게 투심을 북돋운 것으로 보이죠. 자, 8월은 7월장의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보실 세 분이 많은 힌트들을 드릴 겁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7월 힘든 장 네. 지나갔고요. 이제 8월을 또 희망을 갖고 산뜻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는데 오늘 잘 그래도 지수 보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하니까 오늘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들을 하셨을 텐데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은 빅테크 중심, 특히 이제 AI와 매칭이 된 종목들 위주로 크게 반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폭이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등폭도 좀 제한적이었었고 어저께 우리는 빠진 거를 갖다가 거꾸로 지금 안 빠진 상태에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확인된 것들은 한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지금 투자자들이 이 심적으로 되게 급하다, 조급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해 그러면 일단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도 전에 일단 팔고 보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네. 과하게 밀어버리게 되고 또 그게 아니다 판단되니까 또 거꾸로 그냥 과하게 감아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경매 정신없이 딱 그냥 덮어놓고 샀다가는 물리기 딱 좋은 장이다. 다만 확인됐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지수 자체는 이번에 일단 저점을 확인된 것 같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2,700 전후가 저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단 역시도 저는 8월 달에는 좀 제한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2,77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0포인트 이상 올라서 이제 810선 위로 올라섰죠. 자, 8월의 흐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8월의 첫 거래를 그래도 잘 열은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 일단 저는 조금 기대만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기대치가 높으셨군요. 예, 기대치가 좀 높았습니다. 기대치가 네. 높았는데 기대만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참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주식 매매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우리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은 네. 오늘 제가 좀 거래대금 100억 이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10% 이상 상승률이 나온 종목이 불과 10종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대금 100억 이상 나온 종목들 중에서 10% 이상 나온 종목군을 우리가 좀 보자면은 결국 전력설비 일부 종목들,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종목군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으셨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실망감이 오늘 조금 있으셨을 테고 한 가지 제가 또 이거 정말 주식시장 어렵구나 했던 게 의외로 2차 전지 섹터가 약진을 했습니다. 의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이 FOMC 9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7월 금리 인하는 그냥 기대감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조금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거래 대금이 조금 쏠리는 종목군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8월 투자에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7월 같은 경우 이건희 대표님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가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침을 겪었던 장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오늘 장의 모습에서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변화의 조짐보다는 저도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오늘 2,777 77포인트. 777이 3개 떴습니다. 이게 카지노 가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7 3개 뜨면? 네. 뭐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뭐 하여간 뭐 좋게 시작을 해서 좋은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도 반도체 뜰 줄 알았는데 반도체 죽고 오히려 엉뚱한 다른 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수가 좋았고요. 주도업종 중에 하나인 조선주가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저도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 반전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선물 흐름을 좀 많이 보는데 그동안 장이 올라도 선물을 사다가 던지는 외국인들이 끝에 가면 좀 던지고요. 물량을 줄이고 또 사다가 줄이고 하는 게 반복이었는데 오늘은 또 팔다가 판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내일 좀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또 독일 시장이라든지 오늘 일본 시장이 좀 폭락을 했지만 독일 네. 시장이나 이쪽 시작하는 거 보니까 또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중동발 영향이 좀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란이 또 뭐 이란이 동맹국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뭐 72시간 내에 보복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발단이 되고 뭐 국제유가도 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꾸 네. 이게 건들죠. 그래서 미국 대선까지 지금 영향을 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또 다시 하룻밤 사이에 또 갑자기 또 이제 냉각될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우려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또 좀 내려오는 플러스 포인트를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 시작이 오히려 조금 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사실은 코스피에서 2,777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결국에는 음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의 음봉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한 4천억 정도 현물 산 거, 그다음에 선물은 여전히 매도였고요 오늘도. 그래서 내일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변동성을 아예 노리시거나 아니면 딱 틀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잘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트레이딩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포트를 잘 짜서 움직이셔야 되고 현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씩 내디딜 필요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어쨌든 소행으로 지금 뭐 보도가 되면서 이란이 여기 대해서 보복 조치, 결국 중동 리스크가 오랫동안 잠재돼 있다가 다시 또 지금 솟구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빅 이벤트 하나가 소화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 7월 FOMC 동결이었지만 어쨌든 9월에 강력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파월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 하게 되면은 돌발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빅스텝에 관해서도 9월 달에 이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었던 것 자체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준 반면에 확실하게 9월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걸 갖다 또 역시 암시를 줬기 때문에 그 회의로 발표했던 성명서에는 그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었지만 실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주고 싶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월의 의지 자체는 어찌됐든 지금 파월 자신도 시장을 흔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또 여전히 좀 강조하는 듯한 이제 뉘앙스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조금 더 확인을 시켜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일단 9월 금리 인하를 놓고서 그 전에 이제 시장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생각이 과연 금리 몇 회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매칭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 났을 때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 전날에는 전 대표님 네네. 일본 BOJ도 금리 인상을 했죠. 했고요. 네네. 인상을 25bp 인상을 단행을 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줄기 자체가 좀 바뀌어 가고 있는 변곡점이라는 시점에서 지금 FOMC 회의 결과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FOMC 우리가 회의 결과를 좀 보자면은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좀 명확하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정치 개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 네. 정치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고, 결국 시장에서 평가는 25bp 9월 정도는 단행하는데 그 이상의 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약간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결국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민주당의 우세론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파월 의장은 이 작업을 하는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사실 워딩 자체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워딩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권을 설득해가는 과정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금리 봤어요. 인하를 네, 위한? 그렇죠. 예. 왜 아, 그런 네, 멘트를 색다른 했을까? 해석이네요. 네, 왜 네. 그런 멘트를 했을까 했을 때는 지금 이 금리 인상 인하에 관련해서 이 연준은 정치권과 별개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 내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작업 중이고 9월에 25bp 정도는 단행하겠지만 그 이상 단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9월에 25bp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일단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공통 분모네요. 높아졌다. 99.9%입니다. 99.9%까지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늘 앞서가지만 이관희 대표님 예. 빅스텝도 월가에서는 시나리오로 제기를 해요. 빅스텝은 아니야 예. 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몰라 50bp 인하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지르죠. 네. 네. 일부러 지르는 것 같기도 예, 일부러 하고요. 지르는 거죠. 압력을 좀 넣는 건데.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모건 스탠리 보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시 또 사야 된다고 얘기했다. 일주일 만에 뷰를 바꾸고. 그 하는 짓이 보면 약간 다 양아치 같습니다, 다들. 예, 그래서 오늘 이건희 대표님 예. 발언 수위가 조금 약간 높으시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양아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조금 그래서 지금 너무 그쪽 말을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거 그런 거죠. 삼성증권이 얘기하면 안 믿는데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면 믿는다. JP 모건이 얘기하면 믿고 예, 하이투자증권이 얘기하면 안 믿죠.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빅스텝 일축했죠. 뭐 안 한다는데 왜 그걸 또 굳이 한다고 계속 우기는 것도 웃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0.25를 만약에 뭐 내렸다, 9월에 내렸으면 그 뒤에도 올해 2번의 연준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때 대선도 끝났고 부담 없이 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3번까지 인하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죠. 9월, 11월, 12월.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또 고용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예, 여러 가지로 지표들은 좀 꺾이고 있어서 오늘 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듀얼 맨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고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고용이 조금만 흔들리면 언제든지 물가가 아주 오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는 내릴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비둘기적인 발언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펌프질하는 거죠. 이제 야 올해 3번도 가능해. 근데 한 번도 월가의 말이 맞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월가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네,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 9월에 안 하면 뭐 사실은 좀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이니까. 네. 예.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안 하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세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 아니 같아요. 올해 6번 인하한다고 처음에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는데 네. 다 틀렸죠. 지금 결국에는 3번도 막 그 코너에 몰렸는데 궁지에 몰렸는데 9월 정도에는 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겠나. 고용이 좀 꺾이고 여러 가지가 좀 지표들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저는 뭐 9월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괜히 이거 내렸다가 트럼프한테 한 대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네. 예, 옛날에 영국 은행도 BOJ가 아니죠. BOE죠. BOE. 네. 네, BOE도 한번 그 선거 때 일부러 그 결정을 미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여밭에서 이제 신발 고쳐 신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연준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열어놔야 된다. 그게 한 5%의 가능성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이 월가의 뷰를 너무 맹신할 필요 없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네요. 네,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들이 말한 게 거의 맞은 게 없어요. 예. 네, 2021년에 모건 스탠리 말 듣고 반도체 팔았으면 어쩔 뻔했냐. 뭐 이런 의견도 구체적인 의견까지 남겨주시네요. 자, 모건 스탠리 대신 하이투자증권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영 기사님. 그래서 저는 저기 파월이 정치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방금 이 대표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보험성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게 실업률은 이게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3.4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1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땐 이게 추세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심리 싸움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체하면 할수록 사실 문제가 오히려 이게 그 보험성 예방적인 성격이 아니라 치료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컨센서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올해 3회를 넘어가지고 내년 그 첫 FOMC에서 금리 인하까지 해서 연속 4회를 갖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실업률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지표도 봐야 되겠고 물론 물가도 봐야 되겠지만 이 파월이 정말 정치적인 사람이라면은 뭐 9월 달에 하고 또 이제 느슨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원칙대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금리 인하는 앞으로 좀 기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8월 달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거는 CPI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는 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9월에 한다고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될 만큼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요.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하가 단행됐어요. 예, 시장 분위기 바뀌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뀝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선반영된 거 아닌가요 이미? 이미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좀 의견 약간 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천 대표님께 먼저 예. 듣고.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우리가 막상 9월에 도래해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군이 갈 수 있죠? 이미 뭐 바이오 종목주들 많이 갔고요. 네. 그렇죠.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좀 상승 랠리를 뿜어준다면은 동반해서 국내의 반도체주들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9월에 금리 인하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수 있느냐? 거기엔 저는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앞에서 우리 이사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의 의지로 연내에 9월이 아닌 한 번 더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9월 달에 그때는 국내 증시에 상당히 상승 랠리의 재료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합니다. 이거는 크게 국내 증시에 저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7월 반등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한 번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에 뭐 상승 랠리가 시작될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희 대표님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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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했어요. 만약에. 예. 뭐 하면 시장이 확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덤덤할까요? 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은데 네. 지금 최근에 러셀 2000 종목들이 급등한 게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가 9월달에 된다는 게 거의 확정시되면서 네. 좀 반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한계 기업들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 강조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빅테크라든지 이쪽은 생각보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뭐 어디서 돈 꾸는 건 아니니까 네. 워낙 많은 회사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오히려 이제 일시적으로 그거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말에는 올해 6번 인하한다는 기대감을 반영시켰습니다. 네. 근데 계속 연초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네. 지금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지수는 계속 어떻게 됐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아주 화끈하게 올랐죠. 미국은 엄청 올랐고 네. 우리나라는 찔끔 올랐죠.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성장이 중요한데 성장의 불을 끄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그냥 금리 인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금리를 여기서 팍팍팍팍 뭐 내리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준이 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연착륙시키면서 안 죽이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효과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금리를 갑자기 제로 포인트까지 확 내렸을 때와의 효과처럼 나오지는 당연히 않겠죠.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25%에서 5.25인데 우리가 지금 3.5%잖아요. 3.5요. 네. 3.5% 지금 딱 되게, 2% 되게 높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좀 오래됐죠. 3.5 된지 우리가. 2년 예. 가까이 돼갑니다. 예, 그러니까 적응들 다들 하셨을 겁니다. 이제, 네. 이제 대출 받으면 한 5, 6% 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다들 이제 다들 익숙해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숙함이 되게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지금 9월에 해봐야 그닥 그렇게 저는 주식시장은 폭발적인 반응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8월 달에 CPI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전달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진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생각을 매칭을 시켜주느냐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8월 말 잭슨홀 미팅.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9월 FOMC 하기 직전에 그 BOJ 또 금정위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어제 이제 엔화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아마 미국하고 저도 이제 미국 눈치를 보고 또 조정을 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 BOJ가 금리 인하를 9월에도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이제 연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이 가진 카드는 금리 인하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그 단기채 발행 물량 조절 그걸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어떤 식이든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FOMC가 지나고 나면 9월 그때 이후로 10월 이후는 오히려 장이 더 괜찮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실제 단행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 많은 의견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세 분께서 주신 의견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한번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8월이 시작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8월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여러 변수들 아까 중동 리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뭔가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거는 다들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8월의 투자 전략 뭔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거다 싶은 섹터에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또 과감성도 필요할 것인가? 전체적인 투자 방향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천 대표님. 전체적인 투자 방향이요. 네. 컨셉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대선에 좀 경량이 많이 좀 빠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딩 했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또 약간 국내 증시에서 또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컨셉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황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급과 네. 거래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섹터, 거래대금이 좀 몰리는 섹터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달에 경주마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선주 쪽을 좀 보시면 좋다.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조선주 상당히 잘 갔었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가 투자의 컨셉을 조선주 큰 선박의 종목이 잘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을 만들려면은 그 안에 또 많은 부품들도 들어가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컨셉 잘 잡으셔가지고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섣불리 미국 쪽 증시에서 어떠한 업종군이 올라갔다 해서 아침에 시초가에 공략하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가는 트레이딩 전략은 저는 8월 달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예. 컨셉. 우리 천 대표님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예. 이건희 대표님. 기둥을 잘 세워야죠. 컨셉을 잘 잡아야 네, 된다. 네.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 예. 이사님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 자체는 일단 그 8월, 9월 중에 좀 쌀 때 사고 싶은 주식을 좀 사자라는 쪽이고요. 저는 이미 현금 비중이 사실 좀 많이 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또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하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싸게 좀 더 담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듣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기둥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됩니까? 그냥 이제 뭐 결국엔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네. 예, 미래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뭐 다른 사람이 되든 결국에는 바이든도 될 때 기대감이 컸지만 사실은 그때만 잠깐 올랐다가 다 빠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산업군 전체가 좋아지는 쪽은 여전히 AI죠. 여전히 AI고 그러면 최근에 오늘도 실망을 준 반도체는 실망을 줬으니까 버려야 되나? 버리면 안 된다 아직. 한 1년 정도는 제가 볼 때 더 끌고 갈 수 있는 네. 여전히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또 하나가 기둥을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하반기의 모멘텀, 그다음 내년 초까지 모멘텀이 많이 있는 쪽이 여전히 바이오입니다.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섹터들 주요 종목들 저기 작은 종목들 뭐 오늘 뭐 비보존 제약도 많이 올라오고 하던데 네. 예, 그런 작은 종목들 말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섹터들은 원래 이제 여름엔 좀 원래 비수기인데 바이오가 올해는 이상하게 또 8월, 9월 이럴 때 다 10월 이럴 때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이벤트들이. 네. 그리고 지금 대장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담고 가셔야 된다라고 두 번째 기둥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기둥은 아까 이제 천 대표님 말씀하신 조선인데 조선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조선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조선 기자재들 못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사실 조선 기자재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좀 나오면 찾아보자. 이쪽에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네. 나머지를 현금을 긁고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트레이딩은 어디서 해야 되냐? 소비재 단이나 아니면 뭐 전력기기 단이나 이런데 조금 조정이 나와서 이미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정 나오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음식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좀 해주시면서 세 개의 기둥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포트를 짜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개의 기둥, 반도체, 바이오, 조선. 이 세 개의 기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데 말잔치에 끝나지 않도록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짚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바이오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으면 일단 바이오한테는 찬물이 끼얹을 수 있다라는 것. 하반기에는 금리가 이제 내려갈 시기가 됐고 방향이 바뀌는 시기가 됐다. 그럼 바이오주에도 상반기에 부진했던 바이오도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24년 바이오는 이전 바이오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들이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무대에 데뷔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 글로벌 임상 막판에 이제 달해 있는 것들이 많다. 뭐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지금 하고 있는 키트루다 SC 제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그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현실화됐을 때 이제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캐시를 가지고 네. 또 다른 그 아래 그 파이프라인을 갖다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가면서 전체 바이오 볼륨을 키워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이후부터는 이전보다는 좀 바이오 쪽이 좀 살아나는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 기대 효과 같은 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거 테마성 종목이나 뭐 약간 좀 그런 거 말고요. 네. 실제로 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몇몇 종목에 국한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것들 포함해 가지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의 어떤 매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른바 템버거를 보시겠다고 밑에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뭐 듣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가시면서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 내년까지 바이오는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이제 이영훈 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건희 대표님, 천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조선도 이쯤 되면 끝물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올려주셔서 예. 여쭤볼게요. 아마 이게 주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천 대표님,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선주 끝물 설명을 아니냐라고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을 할 줄 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담감은 지금 있는 자리죠.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조선주를 봤을 때 향후 3년 내에 일거리는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향후 3년에 일거리가 확보됐다는 것 역시도 주가에는 반영이 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조선 대형 조선사들의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이 싸움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자재 쪽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렇게 좀 컨셉을 잡자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던 주가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조정 시기는 오거든요. 조정 시기에 매수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치고 빠지고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조선주는. 네. 조선 기자재로 봤을 때는 결국엔 우리가 조선주를 보자면은 이게 왜 지금 국내 조선사가 3년 수주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글로벌 LNG선, 암모니아선들 수주가 국내 조선사들이 최우선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쉽게 가자고요. 어떤 기자재? 암모니아선이나 LNG, LPG선 이쪽 기자재 관련주들. 더 쉽게 가자면은 뭐 밸브가 있겠죠. 피팅 밸브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컨셉을 명확히 해서 가시면 되고요. 조선주는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기자재 종목은 매수하셔도 상당히 좋을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방송 나와서 조선주 좋습니다 하면 내일부터 조선주 매수하시려고 대기 많이 하시거든요. 조선주 내일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을 비롯해서 하반기에 좀 주목해볼 여러 이제 섹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오랜만에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상반기 때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부침을 겪었지만 소위 라이징 스타처럼 떴던 게 전력 관련, 전력 인프라주였지 않습니까?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네. 네, 실적으로 보여줬고, 이게 말뿐이 아니다, 실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반기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얼마큼 선 반영했냐를 계속 계산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3분기 수주량도 다 알고 지금 각 회사마다 수주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 일부 회사가 실적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잘 못하게 정보를 안 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지금 추세는 계속 좋은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선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상 투자할 회사는 몇 개 없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내가 산 전선주는 왜 안 가지? 뭐 내가 산 왜 구리주는 안 가지? 네. 뭐 내가 산 왜 이 전력기기주는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은 그냥 FM 가이드 키셔가지고 영업이익률이랑 뭐 이런 것 좀 보시면 좋은 회사가 어딘지 딱 나옵니다, 그냥. 예. 한 1년치 분기 실적 보면 그쵸. 네. 최근에 실적 흐름 보면, 최근 한 2, 3개 분기 정도 보시면 작년 실적 보시고 네.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다음에 분기마다 영업이익률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전력기기 몸값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뭐 미국 전기를 우리가 다 깔아주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지만 사실은 예, 마켓시어 따지면 3%도 안 됩니다 아직. 그건 아직 나머지 97%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멕시코 쪽에서 거의 다 대부분 생산하고 냉정하시네요.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일부 물량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물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HD 종목도 얘기해도 되나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예, 실적이 얼마 전에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HD 현대일렉 1순위고요. 2순위는 아예 그냥 갈 거면 LS 일렉이 아니라 저는 바로 재룡전기로 가야 된다. 중소형 아예 작은 걸로. 그러니까 이 딱 두 개만 보면 되고 전선은 LS랑 대한전선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전선주는 다 버리셔야 된다. 네. 예, 저 쓸데없는 전선주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옥석을 가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뭐 160만 킬로미터인가 뭐 엄청난 걸 깔아야 된다. 노후된 송전선을 새로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나왔는데 네. 그게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에서 만들 수 있는 전선이 아니고요. 고압전선입니다. 네. 그거는 LS전선이랑 대한전선이 일부 한다. 이 정도. 대한전선도 지금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자. 그렇죠. 그건 테마로 움직이는 거지. 사실상 빠질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슬쩍 숙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거의 제자리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사님, 네. 전력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AI 인프라 깔면 AI 데이터 센터 그렇게 전력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사실 원전도 이야기했던 거고 뭐 전력 인프라 다시 다 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네. 상반기 때 그런 전력 인프라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단기에 끝날 소식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네. 까는데 다 몇 년씩 걸릴 텐데 계속 그럼 뭔가 발주는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캐파 증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그 P와 Q가 동시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게 빅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보다는 좀 다른 섹터를 보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지는 않고 네. 만약에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 그러면 추가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겠지만은 그래도 1등 주식을 보시는 게 맞다. 1등 주식을 보시는 게 맞다. 네. 이거는 이건희 대표님이랑 아마 네.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반도체 얘기 이제 그만할까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반도체주가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하반기 8월 하반기에도 역할을 할 것인가 이 화두는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간단하게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이건희 대표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아마 실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미국 엔비디아가 12% 올랐는데 왜 우리는 마이너스로 끝났지? 네. 이게 뭐야? 이거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조차 우리나라가 빠진 것조차도 미국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요? 오르는 것도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지만 사실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진 것도 미국 때문인 거죠. 그건 이제 미국 정부 때문인 건데 자꾸 지금 중국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지금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자꾸 건드리는데 네. 오늘 수출도 반도체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이번 수출입 지표 나온 거 보면 반도체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 부분 우리는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다시 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일부 장비는 반입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또 디램 공장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삼성은 낸드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또 이 SK 하이닉스는 또 낸드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팹은 많죠, 중국에. 예, 네. 인수를 또 이제 인텔에서 한 것도 중국의 공장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갈 타이밍에 못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까지 규제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를 어제 미국은 올라서 이것 때문에 빠지더라도 괜찮을 텐데 우리는 그 반영도 못 시켰는데 그게 툭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더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오늘 좀 많이 강조가 된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일본이 빠지니까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빠져야 되는데 수출주가 다 빠져야 되는데 반도체만 빠진 걸로 봐서는 여전히 중국 규제에 대한 영향이 컸다. 근데 이거는 항상 노이즈로 작용했던 게 지금 몇 년째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도 다시 또 잠잠해지면 저는 다시 따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달 말에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거란 지금 전망,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확정안이 뭐 나왔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은 충격은 좀 받는 모양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또 오르고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온 거는 또 포함된다고 하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니까 또 영향을 받고.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것만 던져도 의심을 합니다. 계속 이런다는 얘기. 이렇게 부침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사님? 그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 엔비디아 사실 그거 규제하게 되면 제일 크게 당하는 쪽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규제 대상이 혹시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는 HBM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HBM을 중국 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중 자체가 크지 지금 않아요.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하반기에는 오히려 저는 AI 쪽보다는 레거시 칩 쪽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가장 큰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저께 그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이 실언이 아닌 이상에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에 도래했다. 본격적인 어떤 상승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들을 하잖아요. 네. 그게 나왔을 경우에는 엔화만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화도 달러 대비로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미국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오히려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반응을 좀 일으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투자 매력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반기는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궤도를 걸을 것 같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던져볼 화두는 K푸드입니다. K푸드. K푸드 식음료주도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고 물론 실적도 잘 받쳐줬고 다만 이제 너무 비싸졌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천 대표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K푸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음식 문화라는 게 상당히 좀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리 중국 음식 중에 허거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허거 있죠. 네, 제가 매운 거 말하는 네네, 거죠? 제가 그 음식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네. 이 향신료 향 때문에. 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무조건 먹거든요. 중독되셨어요, 예, 허거에? 중독됐습니다. 예, 네. 중독되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은 우리가 K 다른 문화라고 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사이클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료 업종은 침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침투가 성공한다면은 이 입맛이 변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 보셔야 됩니다. 국내에 국한되지만 않는다면은 인도 시장 쪽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인도에 지금 우리가 보자면 한 해 소비 지출 성장률이 연간 11%씩 성장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참고자료를 보자면 우리나라는 3%입니다. 11%씩 성장하는 이 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식료품 업종주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 2, 3년 전이었나요? 오리온 주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라는 우리 상품 있죠. 그 상품으로 생일 케이크를 대체하던 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음식 문화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이게 들어가서 정착만 한다면 입맛이 또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고 뭔가 K푸드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트렌드가 딱 뚜렷하게 지금 잡히고 있는 시기인 건 분명히 맞고요. 네. 화제가 된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네. 뭐죠? 냉동김밥, 네. 뭐 불닭볶음면, 네. 뭐 각종 뭐 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K푸드가 이제 인기리에 얻고 있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천 대표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이건희 네. 대표님. 일부는 긍정적이고 일부는 부정적이다. 네. 예, 김밥은 부정적이고요. 예, 나머지는 긍정적입니다. 라면은 긍정.
나머지 예.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라면을 비롯한 나머지 네. 식음 음식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김밥은 김은 생산량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김 재배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네. 기후 이변으로 줄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기후 이변이 없냐? 당연히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김 가격은 오르겠죠. 근데 오르지만 생산한 양이 제한적인데 그거를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산품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성장의 제한이 있고요. 특히 냉동김밥은 하나 팔아도 1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1불도 안 하는 거를 팔아서 몇억 개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냐. 근데 이게 중소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조 대림이 먼저 수출했다라고 하지만 우양도 이제 좀 있으면 한다고 하고요. 네. 비상장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충전기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죠. 전기차 충전기 네. 만드는 회사. 전기차 충전 업체 중에 주가 올라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작은 업체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라면을 봐야 되는데 라면 및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전 김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김치는 좀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라면이 좋을 텐데 아까 인도 시장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그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지금 인도에서 조금 먹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리온은 뭘 잘했냐면 중국에서 일단 성공했고요. 베트남에서 성공했고 지금 인도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또 베트남에서 잘 팔리는 과자의 대부분은 오리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 지금 리가캔바이오 인수한 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는데 네. 이건 한번 실적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예. 라면주들은 너무 좀 많이 올랐다. 예,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 끝날 때가 다 되긴 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네. 마지막 이영훈 이사님 그냥 자유 발언. 그냥 음식료 관련해서 지금 저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성입니다. 현지에 직접적으로 현지인들한테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맥도날드 가격이 지금 미국에서 2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맥 세트가 이제 라면 하나의 가격하고 대비했을 때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5천 원짜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햄버거를. 근데 어쨌든 가성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화제성입니다. K 컬처하고 맞물려 가지고 매칭이 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라니냐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가 도래했을 경우에 이 동태평양 연안 쪽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오게 되니까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서 파종 시기가 이제 옥수수라든지 또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년 넘어가면은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곡물가가 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국내 비중이 큰 회사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 수출 비중이 큰 회사들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라니냐 현상의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은 뭐냐면은 코코아, 그다음에 커피. 베트남 쪽이랑 그다음에 중국 남부, 그다음에 아프리카 저 코트디부아르 뭐 그 동네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수확 시기에 촉촉한 비가 내리면서 이쪽이 이제 작황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비농업 고용 숫자, 또 실업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를 확인하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